in the doping category She's put into it. And then 90, but tests to screen for it refers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마라토너의 도핑에 관련해서인데요. 혹시 카보나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카보나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끔 합법적인 도핑이라면서 이제 카보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미드솔의 높이가 40mm 이하라면은 카본이 들어간 거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본의 개수에 따라서 물론 그 기준도 다르긴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러닝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러너의 혈액속을 바꾼 진짜 약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러너라면은 당연히 기록의 감소를 원할 텐데요. 누구나 더 빠르게 달리고 싶고 누구나 더 빨라지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어제의 나보다 1초라도 빠르게, 그리고 어떤 분은 수십만 원짜리 카보나를 신어서라도 내가 조금 더 빨라지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을 통해서 더 빨라지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달리는 게 훨씬 덜 힘들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언덕을 올라도 숨이 차오르지 않고 인터벌 훈련을 한 다음 날에도 근육통이 없이 가뿐하다면요. 단 약물을 써야 한다면. 오늘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종목에서 약물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약물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줬었는지, 그 중심에는 어떤 약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도핑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를 넘고 싶었던 인간의 유혹과 그리고 시도,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버텨내는 경기입니다. 이 버티는 힘, 즉 지구력의 핵심은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라는 엔진을 계속 돌리려면 산소라는 연료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약물은 바로 이 산소 배달 시스템을 건드립니다. 산소는 혈액 속 적혈구라는 택배 트럭에 실려 근육까지 배달되는데요. 만약에 이 택배의 트럭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EPO, 에리트로포이에틴, 에리트로포이에틴.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게 EPO, 에리트리포에이틴입니다. EPO는 원래 우리 신장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요. 골수에게 적혈구를 더 만들어 라고 명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걸 외부에서 주사로 직접 투여하면 우리 몸은 필요 이상으로 적혈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선수의 몸에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여기서 이제 적혈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심박수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더 많은 산소를 배달할 수 있으니 심장이 예전처럼 빠르게 뛰지 않더라도 똑같은 양의 산소를 배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페이스로 달려도 심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젖산 역치가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이 피로를 느끼는 시점이 훨씬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못 뛰겠다라는 그 한계점을 더 높게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회복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집니다. 인터벌을 뛰고 바로 그 다음날에도 강한 강도의 인터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풍부한 산소 공급은 손상된 근육세포를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어제 고강도 훈련을 했어도 다음날 멀쩡하게 더 강한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박수 안정, 피로 한계점 상승, 그 다음에 초인간적인 회복력이 있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훈련의 질과 양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유혹에 넘어간 선수들은 실제로 트랙을 지배해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 여자 마라톤계를 평정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리타 제프투.
2013년과 2014년 그녀는 보스턴과 시카고 마라톤을 연달아 우승하면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막판 스퍼트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집니다. 바로 그녀의 몸에서 EPO 양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기록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팬들의 찬사는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프트뿐만 아니었습니다. 랜스 암스트롱도 있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2개의 은메달을 땄던 터키의 엘반 아베이레겐세, 몇 년 후에 2007년 대회 때 보관했던 샘플을 다시 검사한 결과 금지 약물이 검출돼 메달이 박탈되었습니다. 특히 케냐와 에티오피아 등 일부 국가 선수들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달리기에 모든 것을 건 젊은 선수에게 일부 코치나 에이전트가 이거는 비타민 주사야 라고 속이고 약물을 주입하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EPO라는 이 약물 대체 정체가 뭘까요? 사실 EPO는 인류에게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은 아주 큰 도움을 주기 위한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신부전 환자들, 이들은 만성 빈혈로 고통받는데 EPO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치료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기술이 스포츠계로 넘어가면서 괴물로 변질된 겁니다. 문제는 그 부작용이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적혈구가 과도하게 늘어난 피는 말 그대로 걸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끈적끈적한 혈액이 온몸으로 보내야 하는 심장은 엄청난 과부하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험한 순간은 바로 잠을 잘 때입니다. 수면 중에는 심장 박동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데 더군다나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안정기 심박이 정말 낮죠. 이때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심근경색, 뇌졸중,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수면 중에 급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기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벌인 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계 반도핑 기구 같은 경우에는요, 훨씬 더 세세하게 소변뿐만 아니라 혈액까지 추적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선수 생체 여권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정한 선수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이제 변하게 되는데 마치 혈액에 장기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1년 내에 선수의 혈액을 수치를 계속 관찰하다가 적혈구 수치가 갑자기 확 증가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EPO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EPO라는 것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사를 치밀하게 하면 할수록 점점 사람들도 그것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 도징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 도징이라고 하는 거는 극소량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티 안 날 정도로 조금 맞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적혈구의 증가가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검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발이 어려운 아주 적은 양을 매일 혹은 수시로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혈액 수치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기 때문에 생체 여권 시스템으로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약물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그 방법이 있습니다. EPO의 효과와 비슷하게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요. 바로 고지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는 산소가 상대적으로 희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EPO의 분비를 늘리고 적혈구 생성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물처럼 빠르고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닙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견디며 몇 주, 몇 달 사이에 걸쳐서 서서히 몸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가장 정직한 성장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굳이 고산지대에 가지 않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 훈련도 가능해졌습니다. 산소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춘 저산소 텐트 안에서 잠을 자거나 혹은 특수 마스크를 쓰고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냥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산소의 호흡량이 줄어들 수 있긴 하지만 그거는 너무나도 강제적이고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가능하다면 여러 센터나 이런 데 요새 그 고산지대 훈련에 경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방문하셔서 한번 훈련을 받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기록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그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얻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붙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달리면서 느끼는 숨가쁨, 터지듯한 심장소리, 회복이 더뎌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날들,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의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날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기록은 그것이 4시간이든 5시간이든 혹은 3시간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물이 금지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불공정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의 가장 중요한 본질, 내 한계를 내가 스스로 뛰어넘었다는 고유한 감각과 성취 과정을 통째로 건너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전부가 아니라 기록으로 나아갔던 그 필요한 과정, 성장했던 과정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러너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저의 노하우도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훈련 같은 것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 열매가 더 달고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